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26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출범합니다. 정강정책이나 지도부 구성 논란은 정리가 됐지만 기초공천 폐지 문제가 내부 갈등의 불씨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실리냐 명분이냐를 놓고 파열음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뉴스바는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첫 인터뷰 코너 이슈탐험에서는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기초공천 폐지를 둘러싼 입장과 향후 전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초대석 시간에는 기초공천 폐지의 여파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민주당 소속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예비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 최강희의 영실이 시간에는 다음 주에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웨이스트랜드를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시사평론가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신문 살펴보기입니다. 네, 조간신문 브리핑인데요. 오늘 첫 소식,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관련 속보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동욱 전 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고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신문협회, 여기 회장이 송필호 중앙일보 발행인이거든요. 예. 조선일보에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숨겼다. 이런 보도를 뉴스 취재 보도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심사위원들이 밝힌 조선일보에 대한 선정 이유는 이렇습니다. 언론이 권력자의 탈선된 사생활을 보도하려 할 때 필요한 덕목인 용기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일보가 이걸 그냥 둘 리 없겠죠. 8면에 자화자찬성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이상 사실은 청와대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가지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예. 자, 오늘 조선일보 8면에 실린 자화자찬성 기사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진실이 알려지기까지 외롭고 힘든 싸움을 치렀다. 과거 숱한 대형 의혹 사건에서 볼 수 있었던 언론들의 취재 경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언론들은 본지,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검찰의 싸움을 지켜보는 구경꾼에 가까웠다. 모 일간지는 최동욱 전 총장의 일방적 해명만 있었을 뿐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면서 자기들만이 아주 고독한 진실을 찾기 이 싸움에 최일선에 있었다. 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숨겼다. 이게 결국은 한국신문협회 뉴스 취재 보도부문 상을 탔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검찰 수사 결과 그리고 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사실들 종합하면 이 조선일보가 최동욱 찍어내기의 마지막 퍼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원세훈 선거법 위반 기소로 수사 의지를 드러내니까 청와대가 최동욱 총장의 뒷조사를 진행한 다음 조선일보를 이용해서 최동욱 총장을 낙마시켰다는 그런 의혹은 여전합니다. 예. 만약 이게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면은 조상훈 국장 말씀대로 상은 청와대가 받아야죠. 예. 누가 받아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수석실 공동으로? 예. 글쎄 말입니다. 개인적 일탈을 하셨던 4명의 수석실의 관계자들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그제자에서 조선일보가 혼외자식 의혹을 보도하기 전에 청와대 등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선일보 간부가 조선일보 보도 직전에 청와대를 나온 곽상도 민정수석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았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의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는 어제까지 청와대 최동욱 찍어내기 의혹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수석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시기에 최목은 관련한 정보를 확보하려 한 그런 여러 정황들 이걸 보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상 탄 김에 이렇게 몇 줄 넣었습니다. 오늘 네. 조선일보가 최동욱 찍어내기 관련한 의혹, 그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관련한 의혹, 관계한 기사는 이렇습니다. 임씨, 그러니까 채모군 어머니죠. 예. 임씨 모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정원, 서울시 교육청, 서초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광범위하게 연루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본지보도 3개월 전쯤인 작년 6월 불거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놓고 내사를 진행했지만 숱한 의혹만 남긴 채 내사를 종결한 사실이 알려졌다. 청와대의 실패한 내사로 인해 본지 보도를 둘러싼 의혹이 커진 측면이 있지만 이는 청와대조차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본지 보도가 확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군요. 예, 청와대보다 더 뛰어난 정보력과 취재력을 갖고 있다. 예.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결국 청와대도 내사한 사건이지만 결국 청와대는 진상을 파악하지 못했고 조선일보는 별도로 취재를 해서 결국 진상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상탈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이 시간에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분이죠.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이 양반이 작년 9월 18일자 칼럼에서 조선일보 음모론의 진실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예. 이 칼럼에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 간의 고공 플레이가 아니라 취재 기자들이 몇 주일 동안 구석구석을 파헤친 보병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간부가 청와대 고위층과 만나가지고 정보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기자들이 그야말로 신발 밑창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확보한 정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조선일보는 9월 28일자 사설에서 사실 확인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음모론과 같은 실체도 없는 정치공방 중계방송이다 하듯 하거나 스스로 음모론을 창작하는 걸 시종했다. 이러면서 다른 언론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조선일보의 이런 자화자찬성 보도는 유료 회원이 아니고서는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가 없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에 묶어둔 겁니다. 아니 사실 자기 회사 알리고 자랑하는 기사라면은 유료 성격의 카테고리에 분류된 그런 기사라 할지라도 무료로 푸는 것이 그간의 관행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게 또 온당하고요.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렇게 자화자찬성 기사를 자기 독자들만 볼 수 있게끔 묶어놨습니다. 왜 이럴까요? 상까지 받았지만 어디 내놓고 자랑할 만한 기사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닐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사실 혼외자 의혹 여전히 의혹 단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최동욱 전 총장이 현재 인정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것도 임모 씨 모자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상을 받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요. 기본적으로. 아니 뭐 사건이 뭐 실체적 진실이 다 드러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자, 관련해서 과거에 한겨레 오태규 논설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면 머릿 기사를 내보내면서 당사자인 최동욱 총장이나 그의 내연녀라는 임모 씨의 반론조차 듣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더구나 청와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최동욱 총장을 청와대가 눈엣 가시로 여긴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나온 보도였다. 조선일보가 첫 보도에서 밝혀졌다라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썼지만 혼외자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당사자 확인이나 유전자 검사 외엔 없는데도 말이다. 예. 당사자 확인도 없었고 유전자 검사도 없었는데 이 최동욱 전 총장 혼외자 있었다. 이 보도가 상을 받았다. 이 한국신문협회는 무슨 근거로 이 보도가 특종이고 진실이라고 규정한 것일까요? 납득이 안 갑니다. 자, 이와간 오태규 논설위원회 칼럼은 또 이어집니다. 조선일보가 책임있는 언론사라면 다른 회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자기 회사에 제기되는 의문에 성실하게 답할 필요가 있다. 첫 단서를 어디서 얻었는지 비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못한다 해도 그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경과를 거쳤는지 최대한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정도다. 예. 이런 과정이 안개 속에 가려져 있으니 음모론과 합작론이 춤추는 것이다. 합작론이라면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결탁했다. 그런 의미의 합작론이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편집 책임자의 소상한
최동욱 취재 전말기를 보고 싶다. 이것이 이런 류의 의혹 보도와 관련해 최근 국제적으로 확립된 투명성 원칙 여기에 부합한 것이다. 라는 그런 칼럼이었습니다. 예. 조선일보가 뭐 취재 전말기를 쓸 이유는 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예. 네, 계속해서 채목은 개인정보에 대한 청와대 불법 확보 관련 수사 속보 좀 있죠? 예. 자, 이 정보를 요청한, 그러니까 임모 씨, 채목은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한 청와대 관계자들 잘못한 거지요. 채목은 또 임모 씨 민간인입니다. 예. 공직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또 무고해요, 현재까지. 근데 이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요청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청와대 관계자들 처벌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만 처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보도했습니다. 예, 아무리 달라고 해도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줬냐 이거죠. 예, 청와대가 달라고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와 대검은 최근에 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1항 대신에 2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1항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하면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도 처벌할 수 있군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니까요. 예. 반면에 2항은 여기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항을 적용하면은 정보 조회를 지시하고 제공받은 이들이 폭넓게 처벌될 수 있지만 2항을 적용하게 되면은 획득한 개인정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걸 입증하기란 또 쉽지 않습니다. 예.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보 유출 사건은 통상 1항을 적용해 왔는데 이번 사건만 유달리 2항을 적용하자는 윗선의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처벌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법리 검토에 나선 것은 결국 청와대 봐주기 수사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공직의 최고위직이 윗선입니까? 예. 뭐 국정원도 윗선, 검찰도 윗선. 네, 관련해서 경향신문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죠. 예, 최동욱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목은 개인정보 수집을 당했는데 이 채목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는 청와대 수석 비서관실뿐 아니라 국정원도 관여를 했지요.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자, 청와대와 국정원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움직였는데요. 11일은 원세훈에 대한 기소 입장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자, 전날 국정원 정보관 송모 씨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채모군이라는 아이가 아무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아이 아버지가 과학자라고 하는데 알아봐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문의했다는 겁니다. 예. 검찰은 이 국정원 직원 송모 씨가 정보 수집을 요청한 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또 같은 사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최근에 학생 생활 기록부를 조회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국정원과 청와대 비서관실이 같은 날 같은 기관을 통해서 같은 정보를 입수하려 시도한 것이죠. 개인적 일탈을 아주 우연히 동시에 청와대 국정원 직원이 따로 한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청와대는 그렇게 주장하겠죠. 예. 자, 6월 10일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자, 하루 뒤인 6월 11일 서울 서초구청 OK 민원센터에서는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이 2차례 시도가 됐습니다. 조회 직후에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누군가 국정원 정보관 바로 이 송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2시간 뒤에는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영 행정관이 서초구청 조희재 행정지원국장에게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놀랍네요. 예. 따지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련의 행위들. 예.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개인적 일탈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이 청와대는요, 당시 조영 행정관이 채모군의 개인정보 수집에 연루되는 사실이 밝혀지니까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런 퍼즐들을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원세훈 기소로 인해서 똥줄 다는 주체들이 이렇게 원세훈 기소를 허락한, 방조하는 혹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장하는 최동욱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든 최동욱에게 타격을 입혀야겠다. 작당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만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기소되지 않았다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원세훈이 기소되면서 똥줄 탄 주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와 국정원입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 주변을 좀 샅샅이 뒤지는 그런 수사가 이어지고 있죠. 고등학교 동창 이모 씨가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면서 횡령한 회사 자금 가운데 2억 원이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고 있는 채모군 계좌에 2010년쯤부터 지난해까지 2차례 입금됐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말이죠. 예. 자,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의 그 수사 상황입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의 수사 상황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채모군의 어머니로 알려진 임모 씨 자택을 수색해서 최동욱 전 총장과 임 씨, 채모군이 함께 찍은 사진을 입수했다. 서울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해서 임 씨의 분만 전후의 의료 기록 가운데 최동욱 전 총장이 쓴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담긴 보호자 동의서를 가져왔다는 등의 내용이 여과 없이 기사화됐습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최동욱 전 총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청와대의 불법, 편법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정당한 감찰로 탈바꿈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겨레 김원철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최근에 가장 뜨거운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이른바 일당 5억 황제 노역. 또 관련 소식들이 오늘 지면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겨레와 중앙일보 기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한겨레 일면을 보겠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일당 5억짜리 노역을 하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 사람이요, 지분 46%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KCN 건설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부촌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허재호 전 회장이 재산 도피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노역을 택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만합니다. 예. 중앙일보는 5억짜리 황제 노역 뒤에는 향검이 있었다는 겁니다. 향검. 네. 허재호 전 회장과 같은 고향의 검사들이 이거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심에서 1,000억 원의 벌금을 구형하고도 선고 유예를 요청했던 검사는 순천 출신이고, 형량이 크게 줄어도 상고를 포기한 검사는 광주 출신이고, 결국 지역 출신 검사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기에 이 양반이 황제 노역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기사입니다. 일면에 나와 있습니다. 향판 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지적이 있었는데 검찰도 이 같은 지역 출신 좀 봐주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군요.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 기사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충남 청양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이 지역의 주간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주간지 대표가 무슨 짓을 했느냐?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이석화 청양군수의 지지율을 낮추고 하위권 후보자를 그 3위로 끌어올려서 그 하위권 후보자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한 겁니다. 예, 본인들이 급부상시켰군요. 급부상시킨 거죠. 또 이석화 군수에 대한 부정적 평가 비율을 10%포인트 높이고 선거구별 지지율을 깎는 식으로 해서 7가지 데이터를 임의로 수정,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각종 불법, 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내 경선전이 뜨거워지면서 특정 후보자와 결탁한 지역 매체들이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국적 관심도가 낮은
기초단체장 선거가 탈법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뭐 여론조사, 공정한 여론조사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저는 전반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 특히 오차범위 아닌데 뭐 간발의 차로 1등, 2등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는 아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여론조사는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주안점이 돼야 하거든요. 예. 한 몇 퍼센트 차이의 차이 갖고 이 뭐 오차범위 아닌데 이거 갖고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 누가 역전했다 누가 뒤쳐졌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겁니다. 예. 똑똑한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보는 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학교 주변에 이 숙박업소 짓는 거 규제 없애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관련 소식이 좀 나오나요? 예, 대통령에게 호소한 사람이 영등포에서 호텔을 지으려고 했죠. 구청은 지역 주민이 반대하니까 그분들하고 타협하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어제 이것을 대대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규제 풀려고 했는데 밑으로 가봐야 이게 먹히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예. 자, 이런 보도가 나와서였는지 이 조길형 영등포 구청장이 호텔 건축 사업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안전행정부도 2차관 주제로 지방규제 개선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안전행정부는 영등포 구청에다가 빨리 그 업체 승인해 주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끝장 토론 이후에 정부 각 부처가 이런 식으로 잇따라 규제의 빗장을 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관광호텔 건립에 발목을 잡았던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사단계를 생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란주점 같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대신 예외적으로 관광진흥법을 따르도록 할 방침이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 풀어서 이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누가 책임질 건가요? 이런 규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 선행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건 뭐 대통령이 한 말씀 했다고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한마디에 그냥 바로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공무원 조직을 보면서 혀를 차게 됩니다. 예, 이건 좀 지방자치 제도의 의미를 좀 훼손시키는 그렇죠. 그런 행위이기도 하고요. 또 지자체에게는 정부의 지침이나 지시 자체가 규제라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규제죠. 예. 일선 구청에서 할 일을 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그걸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그럼 뭐하러 지방자치제를 해요? 선거할 거 없이 대통령이 다 임명하시면 되겠네. 물론 자기 아버지는 그렇게 했었죠. 예. 이러다가 지방자치제 없앴습니다. 그때. 지방선거에 혹시 출마하는 거 아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와나 좀 심층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이른바 끝장 토론 이후에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부 정책의 추진이 갑자기 중단되고요. 심지어 정부가 이미 결정한 기존 정책까지 뒤집히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상실되고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는 기사가 한겨레 3면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 이거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 행정예고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건설사가 파산 등으로 중소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문 건설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도록 하고 기업 신용 등급이 A, 제로 이상인 우량 건설사에 한해서 이를 면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신용 등급이 높은 건설업체도 대금을 제때 못 주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중소하청업체 보호를 위해서 신용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건설사가 지급 보증을 받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규제라고 이것을 시행하려는 행정예고를 무기한 연기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하청업체 보호 정책인데 하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인데 이것까지도 스톱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교육당국이 부실사학 규제마저 좀 풀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 보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다그치니까 교육당국이 부실사학을 규제하는 빗장마저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3면에 기사가 있는데요.
정부 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에 규제개혁 실천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규제개혁 추진단을 꾸려서 법에는 없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구실하는 숨은 규제를 찾아서 폐지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시도교육청, 일선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관련 규제개혁 수요조사도 벌일 계획인데요. 예. 자, 이에 발맞춰서 서울시 교육청도 최근에 사학기관에 규제를 풀어주고 재정 지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검토한 건을 보면은 주로 사립학교 재단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사학법인이 학교에 지원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기준만큼 내지 못하면 정부도 학교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줄이도록 해서 사학재단에 교육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 이걸 없애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학 보고 열심히 학교에다 투자하라. 너희들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만약에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정부 지원도 줄이겠다. 예. 이 규제예요. 이게 현재 제도인데. 예. 이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사학재단이 교육에 투자하지 않아도 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전에 조선일보 보도였는데요. 상지대 이사장이었던 김문기 전 민재당 의원. 이분은 한 해에 3천만 원이 아닙니다. 3,000원을 이렇게 교육에 과감히 투자한 재단 적립금으로 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빈축을 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한 몇 가지 기사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겨레 이면에 실린 기사인데 말이죠. 몸이 안 좋은 여군에게 그 성관계가 문란하니까 저런 병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얼굴에 색기가 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너는 여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느냐? 너는 못생겨서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이 여군에게 폭언을 일삼았던, 노모소령. 이 사람이,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오모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참사가 있었죠. 예. 오늘 한겨레 이면을 보면은 차마 이 시간에 인용하기 민망한 이 오대위의 자살을 부른 노모소령의 성폭력 발언들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온갖 피해자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국민일보가 공개하지 말도록 포털이나 주요 이 신문 스크랩 서비스 업체에다가 엠바고를 요청했던 그런 기사인데 예. 네이버 계정 560만 개가 무단 도용됐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검찰이 그래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인데요.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들이 그동안 시중에 유출됐던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것으로 드러나서 무단 도용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560만 개. 개인정보를 아예 없애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조선일보 6면을 보면요. 국민이 한 달 동안 먹을 양파가 재고로 쌓여 있다. 그래서 농가는 봄 양파를 수확해서 다 버려야 할 판이다. 이렇게 시름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소제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형 마트가 매월 2번 휴무한 영향도 크다. 예. 이것 때문에 양파 재고가 쌓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대형마트 의무 휴무 이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조선일보 말고는 이런 주장을 하는 언론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예, 한 달에 2번 안 쉬면 양파 많이 사가서 소비가 촉진됐을 텐데 예. 이런 주장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의 그 양파 재고 상황은 재고가 누적됐고 재배 면적이 증가됐고 조기 재배가 이루어졌고 겨울 기온 상승으로 인한 풍작 여기에 소비 부진까지 겹쳐가지고 발생한 가격 폭락이거든요. 정부의 수급 조절이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 난데없이 조선일보는 이 의무 휴업 이걸 시비를 걸고 있단 말이죠. 이 전형적인 이 사실 왜곡 그리고 업자 편들기. 이 조선일보가 이런 신문입니다. 이런 신문 보면은 눈과 귀가 흐려지고 때에 따라서는 바보로 취급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를 토대로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예, 조스바라는 코너명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사건 핵심 당사자인 이모 전 사이버 심리전단장이 어제 열린 재판에서 댓글 활동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변호인을 통해 진술했습니다. 정치적 댓글 활동을 했는데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모 전 단장의 말이 너무 알쏭달쏭해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모 전 단장의 속마음 대체 뭘까요? 예, 재치 있는 한 줄 의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방송 마무리하는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출범합니다. 6.15 14선언 등을 정강 정책에 넣을지 또 현행 지도부 체제를 유지할지 여부를 두고 불거졌던 논란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기초공천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으로부터 기초공천 폐지를 둘러싼 당내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어요. 저 박수현입니다. 예.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출범하게 되는데요. 오늘 중앙당 그 창당식 하더라도 남아있는 절차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들 남아있습니까? 이제 통상적으로는 중앙당을 창당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시도당 개편 대회를 하게 되고 예.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미 7개의 그 시도당을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개편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문제는 아직 그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문제고요. 다만 이제 어제 저희가 이제 신당의 당원 당규를 발표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이 다 이제 나와 있는데 우선 그 대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합당 당시 양측의 그 대표였던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그 새정치회 중앙위원장을 임기 1년의 신당 공동대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두 대표가 최고위원을 각각 공수로 추천해서 임명하기로 했는데 아직 최고위원 수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또 이게 이제 당 지도부의 모습이 원내 지도부는 원내대표 선거를 5월 둘째 주 이전에 하되 그 전까지는 현재 민주당의 그 전병헌 원내대표가 맡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또 지도부 임기와 관련해서 차기 전당대회 전까지는 1년으로 헌정한다.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는 오늘 창당되는 중앙당 창당대회로부터 1년 후에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이후부터는 이 지도부 임기를 이제 정상적으로 2년으로 규정하고 그 지도부 구성 인원은 총 25명 이내로 한다. 이런 원칙들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원칙들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인데 1년이군요. 이 공동대표 체제는요. 네. 예. 네. 그 언론에서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를 이렇게 줄여서 부르려면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AK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그 새정치연합 정강정책의 6.15 14선언 이거 넣을 거냐 말 거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신들은 대부분 그 정강정책에 그대로 반영하기로 명기가 된 거죠? 그렇죠. 우선 그 정강정책에 보면 두 가지인데 난 역사적 정통성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해 임시정부 법통으로부터 4월 혁명, 그다음에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통일 분야가 이제 문제인데 통일 분야에서는 그 특이하게 7.4남북 공동성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7.4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과 14 정상선언 등 남북 간의 기본 합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전부 다 수용이 됐고요. 다만 그것이 넣느냐 안 넣느냐의 어떤 사이로 문제가 있었던 것보다는 아마 좀 디테일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안철수 의원도 이야기를 했듯이 자기 역사적 정체성은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잘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예.
지금 오늘 중앙당 창당대 열면은 뭐 창당 일정은 거의 당초 예정했던 대로 3월 말 이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기초공천 폐지할 거냐, 약속대로. 아니면 이거 약속은 약속이지만 실리적인 차원에서 기초공천 해야 될 것이냐, 이 논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입장은 폐지다,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초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양 당의 합당 이전에 그걸 고리로 해서 저희가 이 신당 창당까지 이어진 고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당의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기초공천제 폐지 무공천에 관해서 어쨌든 현재까지 입장은 공식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예. 현재까지 입장은 공식적으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내 논의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우선 잘 아시다시피, 저희만, 기초공천제라고 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새누리당만 공천을 하고 우리는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에, 예.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칫 이 지방선거 전체를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현실로 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국민들께 지방선거에서 정말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이 있고요. 예. 특히 이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지역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공천 요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중앙당 차원에서는 그 원칙에서 민주주의와 약속을 지켜가는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생사,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괴리가 좀 있어서 많은 요구들이 지금 오늘 창당이 끝나고 나면, 아마 지금까지는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협조하기 위해서 말들을 안 하고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런 의견들이 분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것은 당연히 그런 어떤 의견 수렴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좀 정리되는 모습을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박 의원님께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네.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방선거에 관한 전망을 좀 했는데, 예. 결과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에 단체장을 거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보면, 실제로 한번 조사를 좀 해보니까, 예.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좀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국민들께서도 아직 좀 많이 헛갈리시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1번, 2번 이렇게 기호로 각인이 되어 왔던 각 정당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서 갑자기 기호 2번이 없어지고, 무소속 지대에서 내가 지지하려는 후보를 찾게 되니까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이런 국민의 혼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참 큰 현실적 걱정으로 좀 다가와 있습니다. 예. 오늘 중앙당 창당 일정이 끝나면 당내 논의가 좀 활발하게 제기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네. 엊그제 문재인 의원이 이제 기초공천 폐지는 당원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 언급이 내부적으로, 이거, 통합신당이, 재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신호로도 좀 해석이 되고 있던데, 네. 그런 분위기로 당연히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문재인 의원의 말씀은 우리가 정한 무공천을 재검토하자, 이런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문재인 의원께서 그런 취지의 발언하셨다면 이것은 정말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말씀이시죠. 그만한 위치에 계신 분이니까. 예. 그런 뜻은 아닐 거고요. 지금 기초선거 무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논란도 커지고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명확한 당론 절차,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막자라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런
뭐 대선 후보였던 분이 그런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국민들을 상대로 바로 이런 문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민주당과 약속을 파기한 새누리당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접 그 말씀하시는 그런 계기로 또 삼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의원께서 그렇게 뭐 아주 단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우려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이런 것들 한번 해서 논쟁을 막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재검토보다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네. 거기에 무게를 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젯밤에 문재인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의 그 대선 이후에 단독 회동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의 요청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혹시 관련해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좀 들으셨습니까? 아직 들은 건 없습니다. 저도 언론 보도 수준만 접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께서 그런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도 아마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셨을 테지 어떤 두 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고 그런 어떤 선을 넘어서 범위를 넘어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임을 두 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더 그렇게 뭐 결정적이거나 민감한 대화를 나누셨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박수현 의원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대선 때 약속한 것은 기초 공천제 폐지가 약속이지 무공천을 공약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예. 새누리당의 반대로 기초 공천제도는 제도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민주당만 이것을 약속을 지키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무공천을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 국민들께서 약속을 지키는 세력과 지키지 않는 세력으로 정확히 심판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예. 이 기초공천제 폐지에 관해서 여전히 60% 이상의 국민들은 찬성을 하시면서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또 별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방선거에서 약속을 지키려다가 그나마도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내놓게 된다면 이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의 근간을 우리 손으로 흔드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이 기초공천제 폐지가 정치권에서 역대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약속의 상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징화되어 있는 약속 이거 하나라도 좀 제발 지키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께 그래 정치도 약속을 지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작은 기쁨 하나라도 드리면서 정치 신뢰 회복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기초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을 하고 국민들께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제1호 발의법안 송파 세모녀 그 자살 사건 이거 재발 방지해야 되겠다. 이 관련법 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안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여러 가지가 상징적으로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해서요.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특별 조사하기도 하지만 이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는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이 문제를 대폭 완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개정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마침 송파 세모녀 그 상황처럼 생계 곤란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진짜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기준을 좀 우리가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긴급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 150%, 250% 수준으로 향상하고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 긴급 지원 대상자를 지정하는데 그 권한을 좀 강화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개정안을 좀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이제 우선 중요한데
이게 공무원 등이 이제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일들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부족함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업무를 의무화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또 그렇게 공무원도 그렇게 의무화하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그 공무원의 인력을 늘린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담아서 그 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것은 제정안을 좀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게 이제 민생과 복지를 챙기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네. 사실 신당 창당 작업 때문에 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이 사건 좀 민주당이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창당 작업 오늘 마무리되면 속도를 내실 예정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집중해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이게 자꾸 그 양치기 소년의 그 일화가 생각이 나는 건데요. 이미 저희들은 빠지지 않고 민주당은 또 새정치연합은 그렇게 계속 이것을 특검을 주장하면서 해왔는데 이미 이것이 만성이 되어서 어떤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요. 오히려 국정원은 뭐 이번 뭐 간첩 사건,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보면서 이제 뻔뻔하게도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덫을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뻔뻔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으로 정말 국민 여론을 저희가 앞에 내세우고 이 국정원 개혁을 통해서 또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바로 특검밖에 없다라고 하는 방법이 점점 더 밝혀지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이미 검찰과 국정원이 함께 짜고 했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거기에 같이 공모했을 개연성이 큰 검찰에 자기들이 수사를 맡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마침 저희들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하면서 그 상설특검 1호로 바로 이 문제를 그 제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 의원님은 이 신당 창당되면 원내대변인 계속 맡으시는 건가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전병헌 대표의 그 임기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둘째 주까지 5월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별다른 일 없으면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번 기회 있으면 좀 모셔야 될 텐데, 네. 원내대변 맡고 계실 때 모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앞서 이슈 탐험에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수현 의원으로부터 기초공천 폐지를 둘러싼 민주당 내 당내 상황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초공천 폐지의 여파를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기초선거 출마 예비 후보입니다. 생생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창우 예비 후보입니다. 이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동작구청장 예비 후보 이창우라고 합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정신없습니다. 예. 근데 기초선거 후보로서 요즘 여러모로 좀 힘든 싸움을 벌이고 계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경쟁자도 좀 많을 것 같고, 서울 동작구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동작구는 좀 예비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 분이나 지금 등록하셨죠? 새누리당이 지금 6명이 후보로 등록했고요. 예. 그 다음에 민주당이 2명, 그리고 무소속이 5명,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2-3분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만 해도 13분이나 지금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동작 지역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제 그 새누리당은 지금 경선 준비 때문에 다들 뭐 당원들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느라 좀 정신이 없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저를 포함한 야권 후보들은 초기에 당 지도부에서 무공천에서 좀 당황했습니다만 지금 좀 어느 정도 차분해진 분위기고 열심히 지역민들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을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기초공천 폐지 문제 여전히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근데 아직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기초선거 후보로서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당사자로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그 민주당과 이제 그 새정치연합에서 먼저 이제 그 기초선거 무공천을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지난 대선에서 그 여야 대선 후보들 공이 똑같은 약속으로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그래서 정치개혁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만 예.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공약을 폐기하고 거짓말 정치를 시작했죠. 그리고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야당만이라도 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보겠다고 해서 한 선언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 먼저 이제 오늘 창당되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그 기호 배정을 받으면 2번을 배정을 받을 텐데 예. 구청장이나 아니면 구의원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기호 2번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돼 있는 기초선거 후보자들은 본 후보 후보 등록을 할 때는 정당을 탈당해야 됩니다. 예. 이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승번에 전혀 상관없이 그 추첨으로 기호를 배정받게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야권 성향 무소속 후보들이 이제 난립할 것이고요. 안 그래도 지금도 이제 그 선거에 대한 많은 부담을 가졌던 후보들이 속속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야권 성향의 유권자들이 그 선거 패배를 좀 걱정하면서도 투표율 저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지만 그 이창호 예비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겠네요. 저희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그 후보를 등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된 당원의 입장입니다. 열심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활동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 선거 때 가면 이제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탈당해서 예를 들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요. 당선이 네네. 됐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재입당하는 건 안 됩니까? 그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가 선거법이나 정당법상에 기초단체장이 정당의 당적을 좀 갖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조항들이 지금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선거 후에 다시 당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예. 실제로 선거 준비하시면서, 네. 이 새정치민주연합, 이제 무공천으로 거의 의견이 지금 확정된 그런 분위기인데, 네네. 듣고 계시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역에서 이제 그 유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실제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선언이 지역민들에게는 크나큰 그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역분들은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무조건 이기는 거 아니냐, 야권이 분열하면 새누리당이 이길 것이다, 이 정도의 고민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야권 후보들의 그 사기를 좀 많이 죽이는 말씀들을 한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당신은 기호가 그럼 몇 번이 되는 겁니까? 하나만 선거들을 왜 하려고 나오는 겁니까? 이런 식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후보들을 걱정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후보들에게나 유권자들에게나 패배감을 좀 안겨주는 그러한 정서들이 좀 많이 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결국 정당 이름을 내걸지 못하고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정당 공천 받지 않은 이 후보들 뭘 가지고 선거 운동 하실 계획인가요? 일단은 첫 번째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좀 더 무장을 해야 되겠지만 민주주의의 최후에 고르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지금의 가장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에서는 야권 후보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들이 뭉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의 그 거짓말 정치를 반드시 지역민들에게 알려내고 그래서 풀뿌리 문제를 좀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 지금이라도 실천해서 시민들이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의 단초들을 후보들이 제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가능성이 낮은 가정입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 무공천 하기로 했던 거 번복해서 공천하기로 한다 이렇게 입장 바꾸면은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그 유권자들의 민심이 또 어떨까 이 부분에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예,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정당 공천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당론을 바꾸게 되면요. 참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물구덩이 피하려다가 불구덩이 만난단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아마 그렇게 되면 선거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로는 저희 야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제기할 수 있는 명분들이 너무 약합니다. 특히나 보수 언론들이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매체들을 거의 대부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명분이 좀 약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극단적인 예인데 이 후보님께서 답변을 하실 사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안 하니까 통합진보당 간판을 달고 기초선거에 나가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네. 예, 그런 일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후보님이 그렇게 할 거냐는 걸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만. 글쎄요, 그 얘기도 좀 지역에서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 일단 그것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된 후보들이 그쪽에 문의한다기보다는 아마도 진보당 쪽 당원들이 출마에 대한 의지를 좀 북돋기 위해서 그렇게 좀 논리를 좀 만들고 있지 않나 싶네요. 예.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새누리당은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들끼리 당내 경선을 치르겠죠. 네네네. 예. 그러면 야권 후보들은 이제 당내 경선이라는 것도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야권 후보들끼리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어떤 그런 구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예. 저도 물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된 후보들도 모두 다 공감을 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선거 초반이다 보니 열심히 하고 4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들끼리 좀 모여서 시민들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야권 후보들끼리 접촉은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단일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예, 후보들도 그렇지만 지역에서도 여러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똑같은 필요성을 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런 모임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이창호 예비 후보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또 네네.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른바 굳이 분류하자면 친노 쪽 인사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친노라는 수식어가 선거전에서 좀 도움이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수식어입니까? 그거를 선거에 친노라는 표현들이 그 선거에 도움되느냐 아니면 불리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좀 불필요할 것 같고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친노라고 하는 그리고 자칭 이제 나는 친노 후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은 친노라는 의미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선거를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라고 생각이 돼서요. 예. 저는 매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와대 행정관 지내셨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이 네네네.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도 조사도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예. 예. 요즘은 이제 뉴스가 안 돼서 잊혀진 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일단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이제 노무현 재단 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의견은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데요. 예.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 고의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안보실장, 당시 안보실장과 그 다음에 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밝혔듯이 청와대 이주원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대통령께 보고된 것이 있다고 수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소된 두 분과 노무현 재단에서 법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 어쨌든 정당 공천, 무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야권 후보들끼리 한번 논의의 장을 마련하신다고 했으니까 당내 네네. 논의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네. 그런 쪽으로 논의를 모아갔으면 어떤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동작구청장 민주당 예비 후보로 나선 이창우 예비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야합 정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김기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변인 김기현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안철수 교수의 박원수 변호사와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한나라당 입장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만을 위해 야합한 단일화가 연상됩니다.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에 상관없이 무작정 선거만을 위해 밀실에서 야합하는 단일화쇼는 이제 후퇴정치의 뻔한 선거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이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장직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시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오는 3월 31일 시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박 시장은 7월 재보선에서 울산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의 한마디. 새누리당의 욕심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상향식 공천혁명 운운하던 새누리당의 회전문 공천, 그 공천 행태의 민낯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난 꼴입니다.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회전문식 공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소속 광역단체장의 이 같은 구태를 방관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또 유권자들로부터도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같은 기자회견 자리에 나온 조승수 정의당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울산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을 겨냥하는데
어제 발행된 시사인 341호 보도에 의하면 새누리당 현직 의원이고 불과 일주일 전까지 집권 여당의 새누리당의 정책위 의장이었던 울산 남구을 김기현 국회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 소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버젓이 더군다나 자신의 지역구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업소가 입주해 있는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은 성매매 사실을 몰랐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성매매 영업에 대해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건물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도에 의하면 이 건물 전체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시세보다 보증금이 낮은 경우 월세를 높게 받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 볼 때 김기현 의원 역시 높은 월세 소득을 올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통상 현금으로 받는 사실을 감안하면 김기현 의원이 임대사업자로서 임대 수입을 국세청에 성실히 신고하고 납세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방송은 이와 관련해 일체 침묵을 유지하고 김기현 의원은 출마 인터뷰에 열중하고 있으며 네, 이번에는 울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이 새롭게 필요한 젊은 패기 있는 제가 50대 중반입니다만 젊고 패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냐. 4년 잠시 하다가 이제 시장직을 마지막으로 해서 은퇴하겠다 이런 분보다는 시장직을 하면서 자신의 정의를 다 쏟아올 수 있는 그런 패기 있는 젊은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인 새누리당 정치인의 나라 대한민국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 영화 속 실화 이야기 영실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웨이스트랜드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최광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웨이스트랜드. 네. 난지도 얘기입니까? 웨이스트가 이제 쓰레기, 버려진 것,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냥 쓰레기들의 세상,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주로 이제 질문에 대답하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조상훈 앵커한테 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예. 평소에 어떤 예술 행위를 하십니까? 예, 저는 예술 행위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영화 보는 정도요? 그렇게 보입니다. 예. 평소에 예술 행위 좀 하시죠? 예, 건조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아니, 세상 사람이 다 이렇게 축축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조한 삶도 있고, 또 축축한 삶도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무 다 건조하게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하는 예술 행위라는 것은 관람하거나 감상하는 정도, 그리고 직접 이제 본인이 어떤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또 그게 직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어떤 그렇습니다. 취미나 이런 활동으로 보지는 않는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기타 하나씩은 꼭 하나씩 있었어요. 예. 기타 치고 놀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엔 또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노래방 가서 탬버린 정도 울리는 게 예술 활동의 전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 그림 그리는 걸 참 좋아했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술과 너무 거리가 먼, 명색 영화평론가인데 맨날 영화만 보고 입만 나불대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반성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예술이 과연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나? 변화할 수 있나라고 하는 질문을
만약에 누군가 툭 던진다면 예.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웨이스트랜드의 주인공인 브라질 출신의 사진작가 빅 무니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실제로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을 고스란히 화면에 담은 작품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웨이스트랜드라는 작품입니다. 이 브라질 출신의 빅 무니즈 사실 굉장히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요. 인생 역정을 겪었습니다. 싸움을 말리다가 총을 맞았어요, 다리에. 근데 그 총을 쏜 사람이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보상금을 줬어요. 거액의 보상금을. 그래서 그 돈으로 무작정 뉴욕으로, 브라질에서 뉴욕으로 유학을 갑니다. 예. 예,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인 사진작가가 돼요. 예, 그런 한편 자신이 브라질의 빈민가 출신이었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 저버리지 않죠. 그래서 브라질의 그 수도인 리우데자네이루의 외곽에 보면 이 영화 속에서는 세계 최대라 그러는데 세계 최대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예. 브라질은 우리나라처럼 그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잘 안 하나 봐요. 그냥 막 무조건 버려요. 무조건 버리면 거기로 다 모이는 거죠. 거기가 이제 자르딘 그라마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거기 매일 수십 톤의 쓰레기들이 몰립니다. 리우데자네이루 인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수천 명의 카타도르라고 하는 그 직업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요. 옛날 난지도에 넉마 하시던. 그렇죠. 예. 재활용품 줍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트럭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쫙 버려요. 버리면은 트럭에 이 실려 있는 쓰레기들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걸 막 기어 올라가면서 이제 봉투 하나를 들고 혹은 큰 플라스틱으로 된 드럼통 같은 거를 들고 올라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용품들을 다 줬습니다. 근데 다 각자 분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페트병만 줍고, 예. 어떤 사람은 다른 PVC만 줍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분야에 따라서 그 재활용품들을 막 수거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봤자 하루에 버는 돈이 20불 정도? 우리 돈으로 치면 일단 한 2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예. 받는 아주 그냥 빈곤층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빅 무니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을 예술 활동에 참여시킬 수 없을까? 저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예술 활동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바로 그 쓰레기 매립장에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엄청난 악취. 게다가 또 가끔가다 거기서 또 풍토병이 생겨가지고 시체도 발견되고 아주 상황이 열악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어떠한 그 예술적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들 가운데 몇 명을 선별해서 이제 자화상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시킵니다. 근데 예. 그 자화상이요. 기가 막히게도 사진을 일단 찍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그 사진을 큰 걸개 그림처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사한 위에다가 이들이 평소에 줍는 쓰레기로 그대로 그 모양을 만드는 거죠. 색깔을 맞추고 네, 모양 맞춰서. 예. 제가 라디오라 좀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조상원 앵커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작품인데요. 예. 쓰레기로 만든 작품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다가 이 사진을 찍힌 사람이 자신이 주운 쓰레기로 그 사진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겁니다. 예, 거의 사진과 동일한 그런 수준입니다. 예. 그래놓고 요거를 빅 무니즈가 사진으로 찍어요. 이게 한 가로 세로로 치면 가로가 한 10m, 세로가 한 20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바닥에다가 이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를 해놓은 것을 그대로 사진을 찍습니다. 저거 재료 구하려면 또 열심히 뭔가 그렇죠.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네요. 카타도르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게 분리수거니까 분리수거를 하는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소재가 바로 뭐겠습니까?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자화상을 직접 만드는 예술작품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계속 그 디렉션을 도와주는 거죠. 그 빅 무니즈가. 이제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카타도르들이 맨날 쓰레기만 줍다가 자신의 사진을 이 재활용품으로 재현하는 이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거를 바로 이 빅문이가 경매시장을 팔아버립니다. 경매시장으로 바로 내놓습니다. 전시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내놓은 경매로 내놓아서 나온 수익금을 그대로 이들 카타도르의 협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다 그냥 기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더 이들이 조금 더 개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뭐 트럭이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이제 주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 카타도르들의 어떤 뭐랄까 좀 열악한 삶의 환경들이 개선돼 가는 과정을 이제 담아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2년 동안 무려 4톤의 쓰레기가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예. 뭐 하면서 또 이 쓰레기 매립지 주변이 또 뭐 마피아들, 또 마약상들 아주 거친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 제작진들도 어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또 결국은 정말 빈곤한 삶을 살아가던 이 삶의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이 주체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이것을 바로 빅 무니즈라고 하는 사람이 증명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실화를 담아낸 다큐멘터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 영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중간에 빅 무니즈와 그의 동료들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어떤 토론을 하냐면 자, 만약에 이들이 정말 이 과정을 즐기면서 정말 좋아하는 건 좋은데 예. 자, 이 작업이 다 끝났다. 그리고 이들은 결국 다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랬을 때 이들이 느끼게 되는 박탈감이라든가 상실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건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건 대단히 필요한 질문이고 또 어떤 이 과정에 참여한 예술가가 당연히 고민해야 될 딜레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빅 무니즈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어떤 상실감을 느낀다면 그것도 예술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닐까? 상실감마저도 얻은 거다. 예. 그것도 또 예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는 그건 그들이 또 해야 될 몫인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작업에 참여한 많은 카타도르들은 자신들의 삶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들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독은 뉴욕 출신의 여성 다큐멘터리스트입니다. 루시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예.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바로 브라질 출신의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죠. 시티 오브 가스를 연출해서 200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감독상 후보에 올랐던 페르난도 메이렐레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작을 맡았습니다. 예.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술을 했던 분들이 마치고 네네. 아까 상실감마저도 얻은 거다. 이 예술 행위로 인해서. 네네. 여기 현장을 떠난 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다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예. 현장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분도 있고. 근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이 작품이 다 완성된 뒤에 이 작품을 하는 와중에는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위에 잠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모든 조감이 다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딱 본 순간에 이들이 정말 모두들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걸 내가 창작했다. 그렇죠. 이걸 내가 만들었고 내가 저 그림 안에 있다니. 예. 이런 상황이 내 인생에서 펼쳐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극영화도 아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아주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예, 저는 영화 보면서 눈물을 잘 안 흘리는데 또 메말라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좀 메마르신 것 같습니다. 예. 생활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예술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오인을 아니죠.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는 네. 지적을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강희 영화 평론가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효진 PD한테 제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큐시트를 모아서 한번 예술 작품을 옥상에서라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오늘 영실이 코너였고요. 네, 마지막 코너입니다. 조스바 오늘 질문이요. 예, 댓글 활동은 했지만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는 이모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주장.
속마음이 뭘까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몇 분이 의견 주셨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성공한 댓글 쿠데타는 처벌 안 받지라는 속마음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진거님, 오로지 생각 없이 로봇처럼 윗사람 지시에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겠죠. 대단구님, 내 뒤엔 남재진 원장이 있고 그 뒤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뒤엔 조선일보가 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효진 PD, 김용민 PD, 박성재 PD가 수고했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